고뇌하던 나는 생각을 바꿨어. 갇힌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갇힌 자인 척을 하자고. 하지만 그러자니 문제가 있었어. 갇힌 자는 단 하루도 섬에 없는 날이 없었어. 완전히 섬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섬에 있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었어. 수면제를 먹어 계속 자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어. 시간 배율이 규칙적인 건 아니었지만 현실 시간보다 꿈속의 시간이 더 빠른 것은 확실했으니까. 불과 몇 시간만 깨어나 있어도 꿈에서는 며칠이 지나가 버려. 그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6월 중순까지 울며 고민만 했어. 그러던 차에 대규모의 갇힌 자들이 한꺼번에 진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미스틱 섬은 다른 섬보다 좀 더 넓고 숲도 울창했는데 그 때문에 장기간 들키지 않았던 거였어. 하지만 숲의 자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모되는 것을 본 진과 레이, 세이가 본격적으로 섬을 이잡듯 뒤져서 모두 찾아냈어. 모두 스카이블루 섬 추방령이 내려졌어. 당연한 결과였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 나는 이 많은 숫자라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로 들어가도 진이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 운이 좋았는지 갇힌 자들 중에는 나와 체구가 비슷한 여자들이 꽤 있었어. 나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해 바꿔치기를 제안했어. 상대방은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옷을 바꿔 입었어. 나는 그 사람과 비슷하게 머리도 자르고 표정과 말씨도 연습하면서 최대한 위장했어. 추방하는 날은 꿈속 시간으로 2주 뒤였는데 나는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날을 센 뒤 깊이 잠들었어. 계산이 맞아떨어져 적당한 타이밍에 미스틱에 들어올 수 있었어. 추방령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몰랐지만 나는 무작정 그 사람을 빼돌리고 대신 줄을 섰어. 잠시 후 진이 직접 추방을 실시했어. 바람을 태워 섬 안으로 날려보내는 무식하고도 별난 방법이었어.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 바람이 간 원자를 찾아볼 걸 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이 대놓고 큰 소리로 말했어. 자기니까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시도하는 건 어린 방푼어치도 없다고. 어쨌든 추방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한 사람씩 회오리 너머로 사라졌어. 다행스럽게도 진은 이미 출연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체크하지 않았어. 아마 자진해서 스카이블루 섬에 가려는 사람이 없을 거라 판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지 진은 너무나도 쉽게 나를 스카이블루로 보내줬어. 스카이블루는 얼핏 보기에는 그대로였어. 처음에 진, 레이, 세이와 함께 개척했던 흔적들을 보고 한동안 그대로 못 놓아 울었어. 그 뒤로 나는 정호연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섬을 돌아다녔어. 현실에서 최대한 기억을 살려내서 공책에 지도를 그리고 꿈에서 깰 때마다 갔던 곳을 체크했어. 현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메모하고 암기했어. 주민과의 대화는 최대한 삼갔어. 혹여나 내가 갇힌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킬지도 몰랐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최대한 다른 주민의 눈에 띄지 않게 다니는 것도 중요했어. 5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유입된 탓에 원래 있던 거주민들은 나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찾아다닐 수 있었어. 그렇게 현실 시간으로 일주일쯤 지나서 나는 한 동굴에서 정호연을 찾아냈어. 그는 살이 쑥 빠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어. 낡은 동굴에 풀을 깔고 서툰 솜씨로 만든 그릇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풍경이 지금도 눈앞에 서네. 손에 생긴 굳은 살과 흉터를 보니 그가 나와는 달리 정말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처음 만남은 역시나 통곡이었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고 나서야 나는 자초지종을 말할 수 있었어. 이어 정호연은 자신이 이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 슬펐고 또다시 화가 났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멋대로 생각하고 갇힌 자가 되었으면서 최초의 갇힌 자였던 정호연을 원망하고 있었어.
그가 집을 놔두고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는 질문에 정호연은 매우 쓴웃음을 지었어. 그의 능력은 사용처가 바뀌어 있었어. 무척이나 잔혹한 일이었지만 그는 새를 길들인 뒤 살찌워서 잡아먹어가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어. 나는 실제로 그가 새를 잡아서 털을 뽑고 조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먹먹함만 있을 뿐이었어. 그는 더 이상 새에게 묘기를 부리게 하지도 않았고 새와 대화를 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가 쇠고기를 먹는 것을 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 거짓으로 진을 속여서 들어왔고 게다가 원망받고 있는 정호연과 친하기까지 하니 주민들에게 정체를 들켰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어. 차라리 맞아 죽기만 한다면 두렵지 않겠지만 우리를 진이 완전히 추방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어. 어리석게도 나는 그때까지도 현실보다 꿈이 좋았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과 달리 섬으로 가면 정호연이 있었으니까. 그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주었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줬어. 바깥이 지옥일지언정 그 동굴 안만큼은 또 다른 낙원이었어. 나는 하루 종일 햇볕도 들지 않는 동굴 안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정리해주거나 그가 도구를 만드는 것을 돕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루 종일 서로 안고 얘기를 했어. 비가 오면 비를 보며 얘기했고 나뭇가지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어. 비록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밝은 불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라도 행복했어. 하지만 정호연은 나와 다른 존재였어. 바닥이 찬 동굴에서만 지내던 그는 어느 날 비를 쫄딱 맞고 오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의학에 관한 지식이 없는 내가 보기에도 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 나는 닥치는 대로 현실에서 의학 서적을 뒤져봤지만 전문 용어 투성이라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었어. 매일 깨고 다시 잠들 때마다 정호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었어. 나는 그를 보기 위해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 죽을까봐 수면제를 상시로 들고 다니며 한두 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짤막하게 잠을 잤어.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서 예전처럼 강한 효과가 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물론 몸은 더욱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체력의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그날 섬으로 진입한 나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섬 외곽으로 나섰어. 외곽은 많이 변해 있었어. 사람들이 물타리도 세우고 다른 이런저런 장식품도 만들어둔 탓이었어. 어망도 설치돼 있었어. 나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연인이 죽어간다며 빌었어. 몇 사람이 나를 뿌리치고 곧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 그는 나더러 연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나는 사실을 모두 말하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 말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였던가 싶을 정도로 몰려들었던 섬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니 나에게 이윽고 정호연이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어.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동굴로 안내했고 날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정호연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깨어났어. 그 뒤로 나는 긴장했던 게 한꺼번에 풀려서 몸살이 났어. 며칠간 몸을 추스르느라 나는 꿈에 진입하지를 못했어.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꿈 생각도 잘 안 나더라. 며칠 뒤에 나는 다시 스카이블루에 진입할 수 있었어. 섬에 들어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굴로 달려가는 것이었어. 정호연은 증상이 많이 나아진 듯 안색이 많이 괜찮아져 있었어. 나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잠시뿐이었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내가 온 걸 어찌 알았는지 금방 동굴로 달려왔고 나를 둘러쌌어. 이어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에게 협박조로 제안했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진에게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그럴 거면 대체 왜 정호연을 낫게 해준 걸까? 그런 의문은 곧 풀렸어.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 틈도 없이 정호연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한쪽 끝을 튼튼한 나무에 묶어버렸어. 협박은 진에게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었어. 그 협박이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정호연을 인질로 잡았던 거야.